세 가지인데, 일단 유학하는 거 크게 중요하진 않고, 초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자주적, 주체적, 독자적 이런다고 그랬죠. 유학도 똑같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자주적. 중기는 나태에 빠지는 보수적. 후기는 후기란 무신집권 기례로 문신이 아니고 무신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문벌기죽이라는 문신이 권력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유학이 쇠퇴. 에라 책이나 보자. 실직당했으니까 한문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원간석기의 권문세족이었던 안양이라는 사람이 7년간 다른 30여 명과 함께 원나라 베이징에 가 있다가 돌아와. 그래서 7년간 생활하면서 그 원나라에서 이상한 학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공부해갖고 돌아와서 퍼뜨려. 그게 뭐냐? 성명의리학. 줄여서 성리학이라는 거야. 성명, 인간의 본성이 명령하는 바대로. 의리는 의리고, 이 인간의 본성이 명령하는 바대로 해서 대명분. 의리는 의리고, 대명분과 의리를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줄여서 성리학. 이래. 송나라 유학이야. 송나라 유학. 누구라고? 안양이라는 사람. 한다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리학이래. 특징.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학문은 철저하게 현실이야. 현실에 필요해서 나온 거고 현실에 도움이 안 되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얘는 좀 희한해. 인간의 심성은 현실에 먹고 사는 거 별 관계가 없어. 착하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이란 성선설, 성악설 이 얘기야. 그리고 우주원리 이건 이기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요. 왜? 송이라는 나라가 여진족,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영토 일부를 잃었어. 그러니까 이 현실이 괴롭잖아. 그렇다고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비록 우리가 힘은 딸리지만 철학적으로는 수준이 높은 나라다. 그래서 약간 현실 도피하는 현상을 보여. 그래서 나온 게 약간 현실을 떠난 성리학이라는 희한한 학문이 나오는 거야. 이게 유학은 유학인데 송나라식 유학을 성리학이라고 불러. 약간 현실이 떠난 유학이야. 그러니까 70%는 현실이고 30%는 철학이고 이러는 거야. 전래, 안양이라는 사람이 충렬왕 때 한다고. 성격, 실천적 기능이 강조될 때 들어왔다. 거기다 밑줄, 세 번째 성격 끝에 실천적 기능 강조. 예를 들어봐라. 어린애들을 성리학적 예의법을 가르치는 책이 들어왔다. 뭐 소학. 반대가 어른들 성리학적 예의법, 대학. 그런다고. 소학이라는 책이 들어왔어. 그리고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에서 가례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앞에다가 주자를 붙인 거예요. 원래 그냥 책 이름은 가례인데 주자가례 하는 거예요. 주자가 얘기하는 집안에 지켜야 할 예의. 이렇게 실천, 현실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들어왔어. 현실적으로 어린이한테 성리학적 예의법, 현실적으로 집안에 지켜야 할 예의. 이래 70%는 현실, 30%는 정신. 이랬다고. 그런데 이게 한반도에 들어와서 뒤집혀요. 90%는 뭐 철학, 10%만 현실. 이렇게 뒤집힌다고. 그래서 거기 중요한 건 실천적 기능이 강조돼서 들어왔다. 예를 들어봐라. 소학 주자가례가 보급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성리학 하는 얘기야. 그 페이지 중요한 건 그거 하나야. 자, 그러면서 옆에 교육. 교육은 이거 전에 정치사 할 때 얘기를 한 건데 고려 초기 성종. 교육이 아니면 인재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임금님의 당부의 말씀. 그걸 조서라고 그래. 그래서 유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의 당부의 말씀. 조서를 반포해. 그리고 성종임금이 문신 관리한테 매월 숙제를 냈다 해서 문신, 월가법, 매월 과제물을 이래 관리 질을 높이려고. 그리고 향학이라고 그래서 지방에 학교를 뒀다는데 구체적으로 이름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뭔지를 잘 몰라. 이게. 그리고 중요한 중앙교육, 국립대학 국자감을 설치. 삼국시대 유일한 국립대학이 고구려 소수리방 때 뭐라고? 태학 이래. 그리고 통일신라 신문왕의 국학, 발해 문왕의 주자감, 조선조 성균관, 고려 국자감. 이렇지. 이게 다 중국제도인데 사실은. 그런데 고려 국립대학 국자감이 다른 나라 국립대학하고 세 가지 부분이 달라요. 첫째, 뭐가 다르냐? 신분별 입학제를 운영해. 신분별 입학제라는 것은 여러 신분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예.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 다른 나라는 귀족 자식만 들어가. 귀족 자제만 들어가는데 고려는 귀족 자제가 아닌 사람도 들어와요. 그래서 신분별 입학제 운영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국립대학 국자감이 유니버시티, 종합대학교야. 근데 그 안에 칼리지, 단과대학이 있다고. 법정대학, 경상대학처럼. 그래서 국자학부라는 데가 있어. 이건 1, 2, 3품 자재가 되라. 그리고 태학부라는 데가 있어. 이건 4품, 5품 자식들이 들어가. 5품까지는 귀족이라고 본다고 그랬지. 그리고 사문학부라는 게 있어. 거기 써 있어. 이건 6품, 7품 자재가 들어가. 그리고 율학부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서학부라는 데가 있고, 산학부라는 데가 있어. 요건 8품, 9품 자식하고 평민 자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민도 입학이 가능해. 평민도. 고려국립대학은. 그래서 이걸 신분별 입학제 이래. 그리고 두 번째, 평민자제도 입학이 가능하다. 귀족자제만 입학한 건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나라 국립대학하고 다른 점이 기술교육도 가르쳤다. 다른 나라 국립대학은 유학교육만 가르쳤는데 기술교육도 실시했다. 이게 고려국립대학 국자감의 특징이야. 요 평민자재 입학 기술교육 실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 율서산에 해당되는 얘기. 왜? 이게 쉽게 해서 이과 과목. 당시로는 이게 문과 과목이고. 그래서 율학, 법률, 서학, 문서작성, 산, 세금 계산. 그러니까 율서산학부에 입학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유학부는 9년제고 기술학부는 6년제야. 그런데 요 기술학부가 요게 떨어져 나가요. 해당 관청으로. 어느 때냐? 공민왕 때.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민왕 이래로는 국립대학 국자감이, 그때는 성균관이라고 불렀는데 국립대학 국자감이 순수 유학교육만 가르치게 돼. 예. 국립대학 국자감이 처음에는 뭐라고? 기술교육도 가르쳤다. 발해가 이랬어. 발해국립대학 주자감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발해국립대학을 모방한 거야. 사실은 고려국립대학이. 그랬다가 고려 공민왕 때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이 교육하고 해당 관청이 관리를 뽑았어. 예? 그렇게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공민왕 이래로는 순수 유학교육만 가르쳤어. 예? 자, 그 얘기야. 거기 있을 거야. 거기. 자, 중앙교육, 국립대학 국자감 설치. 그래서 국학, 성균관, 성균감 여러 번 이름을 바뀌어. 여하튼 유학부 7품 이상, 국자학부, 태학부, 사문학부, 이렇게 기술학부, 율서산, 8품, 9품, 평민자재 이렇다고. 그 밑에 김심원 하는 건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할게. 그 밑에는 정리를 해놨고, 이랬던 것이 고려 중기 11세기 문종, 문육대 국무총리였던 최충이라는 사람이 퇴직해서 개경 외곽에다가 사설기숙 입지학원을 세웠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부재학당 이랬지. 그래서 후일 문헌공이라는 시유를 받았기 때문에 문헌공도 이런다고 했어. 이걸 본 많은 귀족들이 12개를 세웠다. 그래서 사학 12도. 사립학교가 발달했다. 사립학교가 발달했다는 말을 뒤집어 펴면 공립학교가 쇠퇴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12세기 고려 정권은 관학진흥책, 공립학교 발전책을 썼다. 전에 정치사를 할 때 얘기를 한 거야. 12세기 초반에 숙종 때 문종의 큰아들인데 국립대학 국자감안에 책 찍어내는 출판부를 줬다. 일컬어 서적포라고. 근데 별로 관학이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숙종의 아들 예종이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다. 작은아버지 숙종의 동생인 대각부사 의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문 강좌 제도를 줬다. 7제. 전문 강좌란 요즘으로 하면 석사과정을 줬다 얘기야. 이 국자감은 학사과정인데, 그래서 1제부터 6제는 유학을 강의했고 7번째 제 7제는 무학을 강의했다. 그리고 크게 효과를 보는 건 현명한 양민을 키우는 창구에서 양현고라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했다는 점. 그래서 이 교육기관에서 할 것 첫째, 국자감의 그 특징 3가지. 신분별 입학, 기술교육 실시, 평민자재 입학. 이거. 두 번째 할 것이 관학진흥책, 예종. 전문강좌 7제, 양현고. 이거요. 그래서 다음 때 임금인 인종, 이자겸연한 묘청이라는 유명한 임금. 인종 때 유교경전과 역사 과목을 기준으로 6개 학부로 나눴다. 경사학과. 6개 학부라는 게 뭐냐? 요거요. 국자학부, 태학부, 사문학부, 율서, 산학부. 그럼 6개잖아. 유교경전과 역사 과목을 기준으로. 그래서 경사, 육학. 이렇게 6개 학부로 나눴다. 자,
자, 그 중기에서 중요한 건 12세기 예종이야. 다음 고려 후기 교육. 원나라한테 충성합니다 해서 충성 충찰서는 충렬왕. 그런 게 비다하고 넘어가시고 기억할 것이 국민왕이야. 아까 얘기한 국민왕 때 순수 유교교육, 율서산학이 해당관청으로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국민왕 때 국자감이 순수 유교육관화 되더라. 하는 얘기. 약간 질은 떨어지는데 기억할 필요가 있어. 자, 고려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음 페이지. 그중 하나가 이 역사편찬, 또 하나가 옆에 불교통합. 이거예요. 자, 그 중에 역사편찬인데, 역사편찬이 좀 복잡해. 10세기에 태정관 경성목하고 일곱임금 때인데, 일곱임금 때 왕조실록이 있어요. 태조실록, 광종실록, 성종실록, 이렇게 해서 왕조실록이 있었어. 그런데 11세기 초, 현종임금 때 거란 2차 침입, 거란 성종이 친히 40만 대군이 이끌고 쳐들어와. 그래서 개경인 수도가 불타고 궁궐이 불타요. 그러니까 많은 왕조실록이 불타. 그래서 10세기에 왕조실록이 있었어. 조선왕조실록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고려왕조실록도 있다고. 그런데 이게 11세기 초반에 거란 2차 침입으로 홀라당 불타. 그래서 현종임금의 명령으로 10세기 일곱임금 때 태정관 경성목 이러는데 일곱임금 때 역사 기록을 재편찬했다. 이걸 7대 실록이라고 불러. 일곱임금 때 역사 기록을 한다고 7대 실록. 그리고 12세기 고려 중기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난 뒤 왕명에 의해서 국가가 돈을 대갖고 이걸 관찬이라고 해요. 정부 편찬. 관찬 역사서가 등장한다. 현재 한국 제1의 역사사라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출연하죠. 그래서 김부식을 역사의 아버지 이런다고. 삼국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보시면 12세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유학자인 동시에 정치인인데 유교적 합리성에 각해서 유교적 합리사가 아니래.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했다. 기전체 방식이란 좀 이따 설명할게. 이 사람이 경주김씨라 신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어. 그런데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괴력난신, 무징불신, 믿음이 안 가는 얘기. 신화전설, 쉽게 해서 신화전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넣었다. 그래서 탄군신화가 빠지는 거지. 합리성에 입각해서. 후일 익제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쓴 사략이라는 책자에 영향을 줬고 직인현 칭월법을 썼다. 저게 무슨 소리냐? 광개토대왕이 412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장수왕이 412년 5월에 즉위를 해. 그랬는데 장수왕 1년을 언제로 보느냐? 413년 다음 해를 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년칭언법이라고 해요. 다음 연도를 직인년으로 유년칭언법이었어. 그러니까 주로 유년칭언법을 쓰다가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412년에 죽어서 곧바로 412년에 임금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뭐라고? 여기를 직인년으로 보는 거야. 이걸 직인년칭언법이라고 그래. 그 소리야. 별거 아니야. 직위한 해를 이 원년, 1년으로 본다 하는 논리야. 그게 그 소리고. 그리고 세 가지 왜 이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역사 서술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날짜별 서술 방식이야. 1월 1일에는 1월 2일에는 1월 3일에는 일명 일기체 방식. 그래서 이걸 연도를 펼친다. 연도를 해서 뭐라고 그래? 편년체래.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기록이에요.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 중심 서술이에요. 일명 일기체라고 부르는데 조선왕조실록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날짜별 서술 방식. 그런데 중국에 사마천이라는 애가 사기라는 책자를 써. 기전체, 사마천이 사기 쓰는 사회는 세계 사용이니까 필요 없고, 이건 무슨 소리냐? 본기라고 그래서 왕 중심 서술이야. 인물 중심 서술이야.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그래서 사마천은 황제한테 아부하려고 쓰는 건데, 황제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봐. 본기. 황제 엽적. 그리고 그 밑에 황제란 왕중왕이니까 밑에 있는 왕에 관한 기록, 왕들에 관한 기록, 그걸 세력을 가진 집이다 해서 중국은 세가라고 그래. 이게 왕인 거야. 그리고 그 밑에 황제 때 신하들에 관한 얘기.
열지어 있다. 여럿이 나니까 열전. 예를 들어서 최충열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시절의 관청이나 제도에 관해서 이래. 아까 제가 고려라는 나라가 식화지라는 데를 보면 이렇다고. 이건 경제에 관련된 얘기야. 경제에 관련된. 그래서 지는 관청 제도에 관해서. 추관지, 형벌에 관해서. 그런다고. 지라는 것은 관청 제도. 그리고 표는 연대표. 연표. 그런다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여기는 원래 황제, 여기는 왕, 여기는 신하, 여기는 관청 제도, 여기는 연대표. 그렇다고. 그런데 고려 광종 임금이 뭐라고 한다고? 외왕, 밖으로는 왕이라 하고 내부적으로는 황제라 했다. 이런다고 그랬지. 그래서 대개 역사는 앞에 왕조 씹는 거예요. 고려 사회는 앞에 고대 사회를 씹는 거고 조선 사회는 고려 사회를 씹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열심히 이명박, 박근혜 씹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야. 원래 그러는 거야. 쟤는 망해야 되고 나는 떠야 됐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 나의 우월성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이 본기에다가 삼국의 왕을 집어넣은 거야.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이러면서. 그럼 이 자리에 왕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지. 이게 빠지는 거야. 이걸 뺐다는 얘기야. 이 파트를 빼고 여기 신하들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기 전체 이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세가가 빠졌다. 이러는 거야. 이걸 외워.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뭐라고? 세가가 빠졌다. 그래서 그냥 삼시세끼 이렇게 외워. 세가가 빠졌다 이거지. 새끼 약간 욕 같잖아. 그냥 그렇게 외워. 그게 빨라. 자, 이게 12세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하단에 보시면 사료가 있어. 사료가. 첫째 줄 끝에 보시면 지금 학사 대부들은이라고 돼 있어. 거기 지금 학사 대부들은에다 밑줄. 그리고 한 줄 건너뛰어서 셋째 줄에 그 시말을 알지 못하니. 시말은 시작과 끝. 거기다 밑줄. 그리고 그 다음 줄 말줄임표 다음에 또한 고기로 말하면 그리 거칠고 졸려라요. 에다 밑줄. 이 표현이 다른 데는 안 나와. 이 표현 한두 개가 나오면 이게 김부식의 삼국사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읽어갖고는 못 찾아요. 다른 책자는 대부분 읽으면 찾을 수 있다든가 찾아갈 만한 힌트가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나가 있어. 나는 제일 끝에 보시면 이것이 신비롭고 기이한. 아까 김부식이는 신비롭고 귀한 괴력난시 이딴 거 안 넣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단군신화 같은 게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련이라는 스님은 단군신화도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는 해석 못해도 나중에 해석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 MSG 양념친 걸 빼면 뭔가 골격이 있을 거 아니냐. 일단 써놓자. 그래서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걸 채웠다 해서 삼국유사라는 책을 쓴다고. 예? 그래서 삼국유사는 제일 첫 파트에 뭐가 나오냐? 신비롭고 기이한에서 신이편이라는 게 나와. 신비롭고 기이한 얘기 한다고. 그래서 그 신이 이런다고. 그럼 이게 삼국유사구나 이러는 거야. 이렇게 다 찾아갈 수 있어. 찾아갈 수 있는데 저 삼국사기는 저걸 읽어갖고는 저 책이 삼국사기라는 사실을 못 찾아요. 찾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익히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지금 학사대부들은 그 시말을 알지 못하니 거칠고 졸려라요 이런다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삼국사기 서문인계비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 대한민국 제1의 정사라 필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 고려 중기 12세기에. 자, 그랬다가 12세기 후반 13세기, 편의상 13세기라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역사소설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야. 여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길 보시면 무신정변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이민족 침입으로 인한, 여기서 이민족이라는 게 몽골 침입이야. 이민족 침입으로 인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게 국정국사교과서가 표현해놓은 얘기야. 무슨 소리하고? 배경, 이민족 침입, 의식, 자주의식, 내용,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 추구. 그렇다고 끊어서 설명하면 몽골, 오랑캐한테 터져서 정신 차리자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걸 역사학에서는 자주사관이래. 즉 민족주의 역사소설. 내 나라 내 민족을 강조하는 역사소설. 이건 중요해. 이게 4권인데 이건 구분을 해야 돼. 무신직권기 2권.
원간섭기 두 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첫째, 무신직권기. 이규보, 문화시중을 여기면 이규보가 고구려처럼 잘 나가보자 해서 고구려 고주봉에 관한 역사 시를 썼어. 동쪽으로 밝아오는 성스러운 임금님에 관해서. 동명왕편이란다. 이규보라는 인물이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시의 형태로 서술했어. 시 형태로. 그리고 각훈이라는 교종계열의 승려가 해동, 발해 동쪽에 너희 중국 스님만 잘난 게 아니라 우리 스님도 잘났다 해서 해동 고승전. 이건 뭐 별 볼 일 없어 지금. 그런 게 다 하면 돼. 30여 명이 뛰어난 승려들에 관한 업적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원간섭기.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고 난 뒤 원나라 간섭을 받는다고 원간섭기에 1281년에 일연의 삼국유사라는 책자가 나와. 아까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걸 채웠다 해서 삼국유사. 80대 노인네인 일연이라는 스님이. 그러면서 일연은 신비롭고 기유한 단군 신화를 그 내용 첫머리에 담았어. 그리고 그로부터 6년 뒤에 신진사대부인 이승유라는 사람이 중국의 황제와 우리 왕에 관한 한반도 운문형식의, 운문이라는 게 시야, 운문형식의 기록을 남겼다 해서 제왕홍기. 이건 신진사대부인 이승유라는 사람이 역시 단군 신화를 담고 있어. 그런데 이 책은 왜 이거 내가 노란색으로 썼냐? 이 책이 중요해. 요즘 역사학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책인데 이게. 우리를 중국과 똑같이 봤어. 중국과 대등의식을 보여.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중국과 다른 요소지방에, 만주지방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요소문명권이라고 그러죠. 중국 문명하고 다른, 그게 우리 문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과 대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왕홍기가 중요해. 자, 요게 이렇게 4권의 책자. 그런데 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그리고 이승유의 제왕홍기는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시의 형태를 서술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역사 시야. 그리고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홍기는 단군 신화를 담고 있어. 그래서 단군조선 계승의식이 있어. 단군조선 계승의식이 있다 하는 공통점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 특히 13세기 자주의 시기에 그랬던 것이 14세기 고려 말 14세기는 성리학이 들어와서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성리학적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해. 이걸 성리학적 사관이라고 해요. 성리학적 역사관인데 이 대표적인 책자가 신진사대부인 아까 잠깐 언급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고려 왕조가 400년이 넘어가니까 고려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당대 역사를 기록해. 자기 나라 역사를. 대부분 역사는 앞에 왕조 씹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외적으로 고려 역사, 고려태조왕건부터 쭉 역사를 써. 근데 12세기 숙종까지 쓰고 죽어버렸어. 이 사람이. 다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책을 완성을 못 봤어. 그래서 그냥 후대 역사학자들이 이걸 책 제목을 붙이기가 애매하니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역사 요약, 그래서 가짜로 붙여놓은 이름이 사략이라는 거예요. 사략. 역사 요약. 이게 누구라고? 이재현이래. 그러니까 이건 후일 신진사대부인 정도전이가 내가 완성해 줄게. 그래서 정도전이가 다시 써. 고려 왕조 탄생에서부터 멸망까지. 그래서 이걸 고려 국사라고 해요. 정도전이가 쓴 책을 고려 국사예요. 그런데 조선 왕조가 정도전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걸 안 믿어. 그래서 문종임금 때 왕명에 의해서 고려 역사를 다시 써요. 이걸 고려사라고 그래요. 이 책을. 그래서 이 고려사라는 책이 중요해. 나중에 보시면 이게 문종 때 나온 책. 세종의 아들 문종 때 이런 사연이 있어. 원래 익제이전의 사락이라는 책자가 고려 역사를 다 담지 못했던 관계로 정도전이가 다시 쓴 게 고려국사고, 이걸 불신하고 조선왕조에서 다시 쓴 게 고려사라는 기전책 사서야.
이런 사연이 있어. 여하튼 14세기는 신진사대부, 성리학자들이 역사를 바라다본다 해서 성리학적 역사관에서 성리학적 사관 이래. 10세기 왕조실록, 11세기 7대실록, 12세기 유교적 시각에 입각한 삼국사기, 13세기는 민족주의 역사소설이라는 자주사관, 특히 중요한 건 13세기 그렇다고. 그리고 14세기 성리학사관 이렇게 흘러가. 이게 삼국사기, 삼국사를 비교해놨는데 참고로 보시고. 특히 중요한 게 13세기야. 민족주의 역사소설. 그 민족주의 역사소설은 무신집권기, 원간섭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다음 옆에 고려는 국가종교가 불교인 관계로 불교 통합이야. 그 다음 페이지까지가 불교 통합의 얘기인데 일단 거기 써있는 얘기부터 고려전기 불교, 고려태조왕건, 후운열 10조에 불교를 중요시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광종, 그래서 교종불교와 선종불교를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서 승려가구제도 거기 내용에 승과제, 국가의 불교수성 국사, 해거라는 사람을 국가의 불교수성, 이건 왕의 요청에서 정치학 자문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왕이 올바른 짓을 못하면 왕한테 가서 훈계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정치행위에 참여할 수 있어. 국사는. 그리고 왕의 불교수성 왕사. 네. 국사 왕사제를 처음 실시한 사람이 고려 광종이야. 광종은 젊은 날에 스님을 했어요. 왕자 스님이야. 스님을 했어. 스님을 한 전력 있는 사람이야. 국가의 불교수성 국사, 왕의 불교수성 왕사제도가 처음 등장해. 그리고 승려의 면역이란 군역을 면제받는. 군사복무 면제 혜택을 줬다고. 승려의 군역 면제 혜택을 줬어. 고려사회는 대체적으로 승려를 귀족하고 똑같이 대접을 했어. 귀족하고 똑같이. 그리고 고려 광종 임금이 교종계열의 화엄종, 교종계열의 사찰인 귀법사라는 사찰을 창간을 했어. 이 귀법사가 후일 무신이 권력을 잡으니까 난을 일으켰어. 그래서 그 귀법사 밑에다가 반무신의 난, 무신집권 반대의 난, 무신집권 반대의 난을 일으켰어. 최초의 이 국사가 해거라는 사람이야. 광종 때. 자, 그런데 이 광종 때 유명한 귀녀대사라는 사람이 있어. 중요한 승려인데 귀녀는 화엄종 계열의 승려인데 보살의 실천행, 귀녀를 기억해야 돼. 뭐라고? 보살의 실천행. 여기서 보살이라는 것은 신도를 얘기하는데 실천궁행. 무슨 소리냐? 거지가 발에 종기가 났어. 노란색 고름이 냈어. 그때 이 귀녀가 입으로 고름을 빨아갖고 뱉어. 그래서 짜줬어. 그 실천궁행 하신 거지. 그 소리야. 보살의 실천. 낮은 데로 임하셨다고. 스님이 귀족하고 준하는 대접을 받던 이 스님께 있어서 낮은 데로 임하셨어. 이렇게. 보살의 실천에 하는 게. 자, 귀녀. 첫째, 보살의 실천에. 그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교종불교 선종별고를 사이좋게 놀자. 이런 거야. 그걸 성상융회라고 그래. 융회, 즉 융합. 화엄종 중심의 법상종 통합을 추구하였고. 그리고 성속무회, 성, 종교하고 속세. 스님과 신도하는 무회, 장애가 없다. 꼭 스님만 극락 가고 신도는 못 가고 그딴 거 없다 이거예요. 스님이 극락을 못 갈 수도 있고 신도가 갈 수도 있다. 얘기야. 풀면 그 시험을 낸다면 성상융이에요. 성상융. 성상융계 불교 통합의 시도야. 그리고 선종교열의 불교를 통합 시도한 인물이 누구냐? 최초의 국사로 대접을 받던 해거선사라는 사람이에요. 역시 광종 때 한다고. 교종 통합을 시도한 인물 귀녀, 선종 통합을 시도한 인물 해거. 근데 중요한 건 귀녀야. 귀녀. 첫째, 보살의 실천행. 두 번째, 교종불교 통합을 시도한 성상융회. 한다고. 그런데 이 둘 다 실패를 해. 그러니까 광종이 직접 나서, 직접 통합 작업에 직접 나서. 직접 나서는 얘기는 밑에 써 있어요. 네. 자, 이 얘기를 할게. 불교 통합론. 삼국시대 교리에 각한 불교 종파에서 교종불가가 들어와. 체계에 의한. 그리고 삼국 통일기. 편의상 통일신라. 선종불교가 들어와. 그래서 통일된 신라. 신라 중대지. 신라 중대는 중대니까 교종유행을 껴서 선종유행을 꼈어. 중대는 보수 아니야? 교종불교가 유행을 해.
그래서 5개의 교종불교에서 5교 이러잖아. 다음 신라 하대, 신라 후기. 하대는 사회가 혼란해. 혼란 사회를 안정시켜야 돼. 그래서 뭐 현실적인 성격을 갖고 개혁적인 성격을 가진 뭐 선종불교가 유행을 해. 교종이 약화가 되고 시대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조용하게 참선을 해야 되니까 산으로 들어간 9개 파에서 뭐 구산 이런다고 그랬지. 최초인 가지산파, 가장 늦게 수미산파, 이 2개만 기억하면 된다 이랬어. 그런데 고려 초기야. 고려 초기는 어제까지 뭐가 유행했다고? 선종불교가 유행했지. 근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누가 고개를 내밀어? 교종이 고개를 내밀어. 이런다는 얘기야. 선종과 교종불교가 난립을 해. 네 팔뚝이 굵으니 내 팔뚝이 굵으니 싸워. 그래서 광종이 나타나고 얘들아 사이좋게 놀자. 이런다는 얘기야. 자, 이게 불교 통합론인데 불교 종파를 합치다 해서 불교 종파의 통합운동이야. 오늘날 불교에서는 이건 통불교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런 현상이 삼국통일 때도 있었다고. 고구려백제 신라를 하나로. 그래서 원효의 쟁 싸움을 화해로 해서 결국은 하나니까 뭐 일심 사상을 배경으로 쟁 싸움을 화해로 해서 뭐 화쟁 이런다고 그랬지. 일심 사상을 배경으로 한 화쟁 사상에 의해서 통합론이 시도돼. 그래서 원효가 대한민국 최고 땡초야. 원효 사상을 배경으로 고려 사회가 통합 시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 초기에 이게 주로 광종 때인데 첫째 균열하는 사람이 교종불교 통합론을 시도해. 교종 통합 시도야. 그래서 5교 중에서 화엄종에다가 법상종이라는 걸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통합 논리를 성상융회, 즉 융합 얘기야. 그런데 균열가 죽는 바람에 성공을 못해. 그러면서 해거선사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선종불교 통합론을 시도해. 이것도 인물이 죽는 바람에 성공을 못해. 그러니까 광종이 직접 나서, 광종은 젊은 날 승려를 했다고 했어. 그래서 교종불교하고 선종불교를 통합하려고 그래. 그런데 중국을 쳐다봤더니 중국에 이미 교종불교하고 선종불교가 통합되어 있는 종파가 있더라고. 그럼 굳이 통합 안 하고 애먹을 필요가 없잖아. 그걸 수입해다 쓰면 된단 말이야. 아, 저거 수입하자. 그런데 중국을 가는데 교종 승려만 보낼 수도 없고 선종 승려만 보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교종, 선종 사상을 다 아는 승려를 보내야 돼.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의통이라는 승려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의통이라는 애를 중국 남쪽에 천태산이라는데 천태종이라는 건데 이게 거기에 보냈어. 북청사라는 절에. 천태산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천태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있어. 관광을 많이 가. 여기 청주에서도 비행기 타고 거기 가고 많이들 가더라고. 그러니까 의통이라는 애가 중국에 가갖고 중국 천태종의 13대 우두머리 교조가 돼. 안 와, 이 자식이. 거기 눌러 앉아. 거기 좋았나 봐. 후일 또 16대 교조도 돼. 우두머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보내는 거야. 교손에 다하는 제과이라는 스님을 보내. 제 잡아와라. 그리고 가 배워와라. 이래. 그러니까 이 자식도 안 와. 아예 천태종 교과서를 써요. 천태사교라는 책인데 현재 오늘날 천태종 기본 교과서가 돼요. 천태사교라는 책을 저으시로 그래. 이러는 과정에 광종이 죽어. 그러니까 통합이 성공을 못해. 광종이 죽는 바람에 후원자가 죽어서. 그래서 오늘날 천태종이라는 종파의 중심 사찰이 어디냐면 여기 충북에 있어. 어디 있냐? 저기 제천 있는 데 가다 보면 구인사라는 절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절 있어. 여러분 몰라도. 거기가 천태종의 중심 사찰이에요. 지금은 한국으로 왔어 이게. 그러면서 고려 중기에 통합을 재차 시도해. 원효의 화쟁사상을 배경으로. 이게 누구냐? 문종의 넷째 아들인 왕자승려 대각후사 의천이라는 사람이야. 의천에 의해서 통합 작업을 시도해. 일단 의천은 본인은 화엄종, 교종인 화엄종 승려야. 그러니까 교종종파, 5교,
교종종파와 교종조파를 합치고자 해. 교종통합을 먼저 시도를 해요. 그 5교를 먼저 통합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개경에는 흥왕사라는 절의 주지가 돼서 통합을 시도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리를 강조하는 화엄종 중심의 귀족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맨날 행사를 하고 의식을 하고 이러는 법상종이라는 종파가 있어. 법상종을. 교리를 강조하는 건 딱딱하잖아. 법상종은 맨날 행사를 한다고.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미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인생이 따분해. 딱히 할 일이 없어. 그런데 교엄종, 화엄종 가면 맨날 뭐 외우라고 그러는데 법상종을 가면 맨날 행사를 해. 재밌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귀족이 이쪽을 좋아한다고. 예? 그래서 화엄종 중심이 왕실 미는 화엄종 중심이 귀족한테 숭배하고 있는 법상종을 화엄종에다가 합쳐버리려고 그래. 화엄종 중심이 법상종 통합을 시도해. 그래서 통합에 성공을 해요. 왜? 이게 왕자 승려인 관계로 왕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거든. 왕실의 후원을 받았어. 약간 강제성을 띄었죠. 이러니까 이번에는 선종과의 통합을 시도해. 통합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통합을 시도해. 그래서 개경에다가 국청사라는 절을 세워요. 중국을 모방해서. 중국 천태중의 사찰이 국청사라는 절이거든. 지금도. 그래서 국청사라는 절을 세워서 본인이 통합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시도해. 이러면서 이 통합의 논리로 들고 나오는 게 교리와 관심은 겸하여 닦아라 하는 행동원칙을 정해. 교리와 교종의 세계관, 관심은 나 쟤한테 관심이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있다. 이 소리 아니야. 이건 교종의 세계관, 이건 선종의 세계관. 누가 앞에 있냐? 교가 앞에.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이게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교관 겸손하는 행동원칙을 강조해. 행동원칙을. 그래서 통합 작업을 시도를 해. 그런데 이게 통합이 거의 다 되어가는 과정에 의천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통합 작업이 일어났으면 의천이 죽었어도 계속 갈 건데 왕실이 강제성을 띄어서 믿었다고 그래요. 약간 강제적인 성격이 있어. 그래서 그 주도 세력인 이 의천이가 죽으니까 이게 흐지부지 돼버려요. 제대로 통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고려 후기를 맞이해. 그 밑에 의천의 업적을 써놨는데 의천은 인도를 여행한 사람이 아니라 송을 유학하고 돌아온 송녀요. 18개월간. 그래서 대각구사 의천 송유학생이다. 그러면서 와서 거기 신편제종 교장촌락 신편 새롭게 편찬된 제종 모든 종파 그 모든 종파는 특히 교종계열의 대장경에 관한 것 총록 전부 모았다. 말은 기는데 저게 불서목록 인덱스야. 찾아보기. 4,700여 권의 책을 갖고 들어와요. 책이 많으니까 목록을 만든 거예요. 목록. 왜? 책자 뒤에 보시면 찾아보기 있잖아. 일종의 그 찾아보기야.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그래놓고 교장도감이라는 임시관청을 설치해서 교장을 간행해. 교장이란 그전에는 일본 학자가 이걸 잘 몰라서 속장경이라고 했어요. 그 완벽한 국사에도 잘 모르겠으니까 교장, 괄열고 속장경 이래놨는데 그건 대장경이 아니야. 대장경이 아니고 논문 모음집이야. 그러니까 대장경이 아니야. 대장경은 2개밖에 없어요. 예? 2개밖에 없었어. 예? 그래서 속장경이라고 과거에는 불렀는데 지금은 속장경이란 말을 안 써요. 교장이래. 교장이란 교종계열의 논문 모음집. 대장경은 아니고 논문 모음집. 그리고 한국식 천태종, 해동 천태종을 개창을 해. 편의상 그냥 천태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경제 문제, 중국 송나라에 갔을 때 송나라가 비전이라고 해서 수표를 쓸 정도로 경제가 발달했어요. 화폐 경제가. 그래서 우리도 돈 찍자해서 돈을 주조하는 임시관청에서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7종류의 화폐를 만들게 해요. 7종류의 화폐를. 그중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고액화폐인 은병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조한 최초의 동전인 뭐가 있다고? 해동통보가 있었고 이런다고 했어. 이게 대각사 의천이라는 사람의 업적이야. 이러면서 고려 후기. 네 번째. 고려 후기 이런. 이 고려 후기는 무신집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국사 친율이라는 사람인데 후기, 사회가 혼란스럽지.
무신이 그동안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전시과라는 골치 아픈 토지제도 잘 몰라. 토지제도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힘에 입각해서 토지를 빼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시과라는 토지제도가 붕괴를 해.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토지제도를 신경을 안 써. 있으나마나 그냥 강제로 토지 뺏어버려요. 전시과를 깜보는 거지. 전시과 제도가 자연스럽게 그냥 무너져 내려요. 붕괴래. 폐지가 아니고 전시과 붕괴 이런 말을 써. 예? 그렇게 고려사회가 썩었어. 그래서 진울은 이러니까 지배층이 못된 짓을 하니까 당연히 절의 승려도 못된 짓을 해. 그래서 사찰이 라카페르냐고 별짓 다 해. 예? 완전히 썩은 나라야 이게. 그래서 목탁으로 돌아가라 해서 순수 신앙운동을 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신앙 결사운동이라고 그래. 요즘 말로 하면 순수 신앙운동을 전개를 해. 목탁으로 돌아가라 이 소리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경상도 대구 옆에 옛날에 그게 영천이라는 데야. 지금 다 대구로 포함이 되는데 대구 옆에 정해사라는 사찰에 거조암이라는 암자에 있었어. 지금도 거조암이라는 암자가 대구 팔공산에 가면 있는데 거조암이래 갖고 거기에 가보면 한 6명 정도 앉을 방이 조그만해. 가보면 여기 조그만해. 잘 앉으면 한 6명 앉겠어. 가보면. 그런데 이 목탁으로 돌아갑시다 해서 순수 신앙운동을 전개하니까 교종계열의 승려, 선종계열의 승려들 8명이 참여를 했어. 교종승려 2명도 왔는데. 그래서 6명 들어갈 방에 8명이 뭐 끼가 앉았겠지. 그래서 순수 신앙운동을 전개를 한 거야. 이게 주변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승려들 중심으로 대거 참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 30여 명까지 참여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정해사라는 사찰에서 시작했다 해서 정해결사라고 불러. 결사는 집단 모임이 뜻이야. 그랬는데 30여 명이 되다 보니까 6명이 들어갈 방에 30명이 들어오면 다 못 들어가잖아. 그래갖고 이게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전라남도 지금 순천에 수선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수선사라는 절이 이 공부할 장소를 제공한대. 근리 5실이야. 그래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정해결사 혹은 이걸 수선사결사라고도 불러. 정해결사, 수선사결사 똑같은 거야. 얘네들 이동을 했어. 그 이동하는 과정에 교종계열의 승려들은 빠져나가요. 선종계열의 승려들만 남고 수선사결사. 이 수선사가 지금 이름을 바꿔갖고 송광사가 됐어. 전남도 순천에. 그래서 순수신앙운동을 펴. 편의상 이걸 정해결사 혹은 수선사결사 이래. 근데 빠져나간 교종계열의 승려 요새라는 사람이 있어. 요새라는 스님이 우리 교종종파도 저 천태종 종파도 목타고 돌아가자. 제밥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게 전라남도 강진에 당시 만덕사라는 절인데 만덕사라는 절에 사찰에 가보시면 주지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지스님이 우두머리가 아니야. 주지스님은 행동대장이고 주지를 몇 번씩 한 늙은 노수님이 있어요. 늙은 노수님이 사찰띠 후미진데 조용하게 혼자 있는 방이 있어. 그 암자가 있다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조실스님이라고 그래. 늙은 노수님을. 그 사람이 우두머리야. 그 사람이 원로야. 그 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주지야. 주지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어. 예? 그래서 이게 요새라는 조실스님이 이 만덕사라는 절에 백년암이라는 암자에 묵고 있었어. 지금은 아예 사찰 이름이 백년사라고 바뀌었는데 그래서 백년암 암자에서 교종계열의 승려들도 목탁으로 돌아갑시다 해서 이걸 백년결사라고 불러. 진울이 실시한 순수신앙운동은 정해결사 혹은 수선사결사 그리고 교종계열의 요사라는 사람이 실시한 건 백년결사. 그래요. 거기에 보시면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그 한 장을 넘기면 122페이지. 거기 정해결사, 즉 수선사결사하고 백년결사하고 비교를 해놨어. 비교한 걸 잘 보셔. 자,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이 스님들한테 인기를 끌었어. 이 모습을 본 무신직공이라고 그랬잖아. 무신이 그래 너 참 싸가지가 있다. 왜 무신이 무식하거든. 고려 때는 스님이 똑똑해. 최고의 지식인들이야. 스님이 정치에 관여해서 감나라 배나라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너희들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목탁이나 두드려라. 돈 얼마든지 대줄게 해서 무신 정권에 적극적 후원을 받다. 대각서 의천의 불교 통합운동에 후원하는 건 왕실이고 진울의 불교 통합운동에 후원한 건 무신 정권이야. 둘 다 정권의 후원을 받아요. 둘 다.
그래서 정권의 후원을 받은 진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속되는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해요. 그래서 성공을 해. 그래서 뭘 개창하냐? 현재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는 조계종이라는 걸 개창하였죠. 이것도 사실 해동조자종이야. 한국식 조자종. 중국의 조계산이라는 산에서 개창된 조계종이라는 게 있어. 여하튼 조계종. 현재 한국 불교의 중심이 조계종이라는 거야. 이러니까 그의 제자 조계종 초대 우두머리가 진울이고 창시한 그 제자가 전라남도 이 해남 사람 해심이라는 스님이야. 해심. 스승은 불교종파를 합쳤으니까 나는 유교하고 불교를 합해봐야겠다. 한술 더 떠. 스승은 불교를 합쳤으니까 나는 유교하고 불교를 합쳐야지 해서 유불일치설이라는 걸 들고 나와. 유교와 불교를 하나로. 얘는 22살 때 과거에 급제하나요. 28살에 승려가 되고 편무스라에서 자라는데 어머니 모시고 밭에 일하러 갔는데 벼락을 맞았대. 그것도 연타로 2번. 연타로 벼락 맞고 2번 맞았는데 안 죽었어. 정신 차려서 깨났어. 그래서 조금 있다 또 맞았어. 벼락 2번 맞는 게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적대야. 근데 얘는 3번 맞고 안 죽은 놈이야.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밭에서 일하는데 절이 안 보이는데 벼락 3번 맞고 눈을 떠는데 산중턱에 절이 보이더랴. 그답 절을 찾아간 거야. 그때 마침 거기에 진울이 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진울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조계종 2대 종정이 되는 인물인데 이 해심이라는 사람은 유교와 불교를 하나로 해서 유불일치설이 돼. 유교와 불교는 하나가 안 돼. 천하의 어떤 인물이더라도 합치를 못해. 왜? 이건 DNA가 달라. 이건 사상이고 이건 종교야. 구조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비록 만나지진 않았지만 이게 가장 시험을 잘 내. 이 해심이를. 가장 시험을 잘 내는데 왜 잘 내느냐? 이건 후일. 이 유불일치설은 조선주 지배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이 한국 사회에 빨리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국 사회에 성리학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나온지 할 때 얘기를 할게요. 이건 좀 얘기가 길거든. 유불일치설은 한국 사회 신진사대부의 성리학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자, 이게 무신집권기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 역시 고려 후기. 이건 원간섭기. 원나라 간섭기. 이건 보우라는 스님인데 거길 보시면 보우가 조선조 16세기 가도 나중에 보우가 나오고 여기에도 보우가 있어. 동명인이 아니야. 동일인이 아니야. 다른 사람인데 일단 거기 보시면 고려 후기 거기 보우 거기에 보시면 불교 개혁을 시도했다. 불교 행정기관인 원융부라는 걸 거리에서 세워요. 불교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선종계열의 종파 중에 하나인 임재종을 수입하고 원나라 간섭기에 불교 개혁을 시도했는데 원의 반대로 통합에 실패를 해. 원나라가 약어 몽골놈들이 전쟁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쳐들어와서 주로 뭘 부시냐? 문화재를 부셔요. 왜? 문화재라는 건 정신하고 관계가 있거든. 정신을 발달시키면 육체는 있으나 마나요.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무너져. 그러니까 세계를 빨리 정복한 놈이 야근이니까 야근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한반도에 들어와서도 가장 먼저 공격한 게 문화재 공격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문화재가 황룡사 구축목탑이 어떻게 하다가 불탄 거 아니야. 황룡사 구축목탑을 목표로 공격을 온 거예요. 정신을 발달시키려는 의도. 이게 야근 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보우라는 사람이 불교 개혁운동도 원나라가 방해를 해. 그 방해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고려가 들어왔어. 원나라 간섭기야. 고려에서 제일 유명한 사찰을 찾아요. 어디가 제일 유명하냐 그랬더니 전라남도 순천에는 저 수선사라는 절이래. 그러니까 수선사라는 절을 뜯어고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나라 사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티벳 불교라고 그래. 달라이라마 하는 걸로 유명한 티벳 불교라고 하는데 티벳 불교 사찰로 바꿔요. 이 사찰을 원나라 절로 바꿔버려. 그러면 고려절하고 원나라 절이 상당히 달라요. 원나라 절은 세속에 빠져 있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 우리나라는 이게 전혀 없는데
서양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원나라에도 원나라 지금 티베트는 지금도 있는 건데 유스트라녹스 혹은 그리스 말로 프리마녹테스라고 해서 결혼 첫날 밤에 신부가 신랑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중세 유럽 사회는 영주님하고 첫날 밤을 보내야 돼. 그리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님하고 첫날 밤을 보내야 돼. 일본도 번주라고 해서 영주하고 다이묘, 영주하고 첫날 밤을 보내야 돼. 그게 싫으면 결혼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면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19세기 초반까지 실제 일본도 그랬고 원나라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 결혼세라고 공납, 현물을 일부 받더라고. 티베트 보니까 티베트 불교가. 우리나라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이게 일본도 있었고 그리고 뭐 티베트 불교는 지금도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려가 마식하기 시작한 거지. 예? 그러니까 승려의 세속화 현상이 성적인 문란이 심각했어요. 예? 그래서 당시 저 수선사란 절이 원나라 사찰로 아주 유명했어. 공민왕이 자주 개혁을 해. 그래서 면모를 일치하기 위해서 수선사를 이름을 확 바꿔버린 거야. 면모를 일치하고. 그래서 뭐가 됐냐? 송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 순천의 송광사라는 절이야. 그렇게 그런 사연이 있어. 그래서 원나라는 약어 이게. 그러니까 원나라가 당연히 불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 이게 대들수가 있으니까 방해를 했다고. 그래서 이 보의 불교 개혁 운동이 실패를 했어요. 그 불교 개혁을 시도하기 위해서 줬던 불교 행정기관이 뭐라고? 원영부라는 데야. 이게. 그래서 안 되니까 중국에서 선종불교를 하나 끌어들였어. 수입했어. 그 선종불교를 임재종이라고 그래요. 임재종이라는 선종불교는 지금도 한국사에 존재를 해요. 지금도 있어. 임재종이라는 데가. 연예인 중에 임재종 있는 그 애들 있더라고. 가수인데. 내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휘성이라는 애는 증산도 믿고 뭐 이렇게 뭐 특이 종교 믿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여하튼 그리야. 자, 그게 고려 불교사의 얘기야. 뭐라고? 원효의 화쟁사상을 배경으로 고려 초 광종임금 때 제일 처음에 교종불교 통합 균여 보살이 실천해. 두 번째 선종불교 통합 해가 최초의 국사야. 그래서 광종이 직도나왔다. 의통재관 그런데요. 그랬다 고려 중기 원효 화쟁사상을 배경으로 두고 대각사 의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시도했는데 성공은 못했어. 한국식 천태종에서 해동 천태종 이러는 건데 그러면서 보죽사 진을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성공을 했어. 그래서 한국식 불교 개창 뭐 조계종 이러는 거야. 근데 이 둘 간에 나는 다 얘기는 다 늘어놓을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를 못 꺼내는데 이 대각사 의천의 통합은 하드웨어 껍데기만 통합한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파와 종파를 합친 거야. 그래서 이거 종파 통합이야. 그런데 어디 갔어? 보죽사 진울이 통합운동은 내용을 통합한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수준이 높은 거야. 이건 교리 통합이야. 이런 차이가 있어. 둘 다 통합운동이 일어났다는 건 공통점이야. 정권의 후원을 받았다는 것도 공통점이고. 근데 차이점에는 이런 점이 있다고. 차이점에 통합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은 공통점이나 대각사 의천은 껍데기, 뭐 종파 통합을 한 거고 보죽사 진울은 교리 통합을 한 거고. 그렇다고. 이런 식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 이 대각사 의천, 보죽사 진울.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해봐. 자, 이게 사실 고려 문화사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불교종파 통합운동이 제일 중요해.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장경 하는 게 있는데 첫째, 10세기 말 성종임금 때 서희로 유명한 고란 1차 침입. 그리고 11세기 초반 현종임금 때 거란 2차 침입. 개경이 홀라당 불탔다. 됐지? 그래서 불교임으로 거란족을 물리쳐보자 해서 가장 처음 만든 대장경. 이걸 오늘날 초도대장경이라고 해요. 당시는 그렇게 그냥 대장경 이랬는데 오늘날 역사학자가 처음 초자, 일찍조, 일찍 중에 처음. 그러니까 최초로 만든 대장경. 이런 뜻이죠. 초도라는 게. 그러니까 최초로 만든 대장경이죠. 초도대장경이래. 몽골 침입 때, 몽골 2차 침입 때 홀라당 불탔어. 이게 사라졌다고. 그리고 교장은 대장경이 아니라고 그랬어. 논문 모음집이지. 자, 그러고 난 뒤에 고려대장경, 일명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야. 왜? 대장경은 몽땅 8만 매야. 초도대장경도 8만 대장경이야. 일본에도 100만 대장경이라는 게 있거든. 걔도 8만 대장경이고. 고려대장경을 모방한 게 있죠, 이번에. 예.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고, 이게 고려대장경, 이래.
그전에는 제조대장경 이랬어. 왕조에 하나밖에 없는 애서 제조대장경 이랬는데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기억을 못해. 그래서 용어를 바꿔서 2009년에 고려대장경이라고. 그래서 초도대장경이 몽골 2차 침입에 홀라당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이 대장경이 고려대장경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고려대장경, 몽골 1차 침입 1231년. 그래서 1232년 강화 천도를 했어. 강화 천도에서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쳐보겠다. 그래서 16년여에 걸쳐서 대장경 족판 작업을 시작하지. 본부는 강화에 두고 주로 어디서 대장경을 만드느냐?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만든 데는 경상남도 남해군이야. 그래서 백기를 이용해서 강화도로 옮겼어. 경상남도 남해에서 만들어갖고. 그래서 강화 선원사란절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조선왕조 때 서울에 도리사란 사찰로 옮겼다가 세조 때 경상남도 합천해인사로 다시 옮겼다. 그래서 오늘날 합천해인사회가 있는 거야. 그런 사연이 있어. 자, 그게 고려대장경 하는 거야. 그 고려대장경을 제대로 완성시키게 해주십시오. 해서 거기 내용 둘째 줄에 보시면 군신기고문 이렇게 돼 있지. 또 밑줄 쳐. 임금과 신하가 다 함께 대장경이 완성이 돼서 몽골이 물러나기를 기원합니다. 해서 기고문, 기원문을 넣었어. 군신기고문이라고. 되게 중요해. 군신기고문. 누가 만들었냐? 이기부가. 개인적으로는 왜 저랬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16년에 걸쳐서 저 고려대장경을 총지휘하는 인물이 누구냐? 수기대사라는 사람이야. 수기대사가 누구냐? 이기부 처남이요.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라고. 아, 고려 승려들은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처남이 하는 일이니까 도와준 것 같아. 임금한테 약간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다 함께 모여서 이 고려대장경이 조속히 완성해서 몽골이 물러나기를 희원합니다. 일종의 발언문이라고 하는데 기원문을 만든 걸 군신기고문이라고 해요. 이걸 사료로 시험을 낼 수 있어요. 군신기고문을.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날 고려대장경 하나만 남아있어. 자, 이게 불교 통합론에 관한 얘기야. 고려 문화사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민족주의 역사소설하는 역사소설. 두 번째, 불교 통합운동. 특히 불교 통합운동은 누구? 의천, 진울. 여기 의천, 진울 하는 얘기.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할게.